안녕하세요. 모두 행복한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이번 마감은 무사히 잘 하셨는지 제가 만든 영상이 조금이나마 설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은 교내 설계 살아남기 진짜 마지막 편인 Q&A 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1편부터 5편까지 영상에 달린 그런 댓글들, 그리고 Q&A 게시판의 질문들, 그리고 신입생, 그리고 저학년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총 15개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용하셨던 컴퓨터의 사양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2020년도에 졸업식 PC를 맞췄고요. 그리고 그때도 가성비로 구한 사양이라서 엄청 막 고사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CPU 암드 라이젠 7 3700X 8코어 프로세서 3.59의 GHz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램은 32기가,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슈퍼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양으로 졸전까지도 문제없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유튜브 영상 편집도 이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하루에 설계를 몇 시간이나 했나요? 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설계 시간은 스케줄 관리 방식이나 그 당시에 그런 과제 시기에 따라서 엄청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 시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마감 기간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하루 6에서 18시간 정도는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사나 프로그램을 짜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었고, 중후반부 마감 때는 거의 뭐 자는 시간 3, 4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설계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일정 관리는 제가 올렸던 영상 3편에 올라와 있으니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졸전 주제 잡는 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졸전 주제 진짜 어려운 고민이죠.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기 관심사나 문제의식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막연히 멋져 보이는 그런 주제보다는 내가 진짜 궁금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건드려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때 설계를 해보게 되면은 꼭 이제 요거는 한번 내가 더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생길 거예요. 뭐 2학년 1학기부터 워낙 많은 주제를 잡아왔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발전을 시키고 그거를 사회 현상이랑 이제 엮어서 그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대지 면적이 주어지고 건폐율이 60% 그리고 용적률이 300%가 주어진 상황에서 3,000제곱미터 대지의 매스를 두 동으로 구성을 하려면 어떤 순서로 매스를 올려야 하나요? 스케치업으로 눈대중으로 층을 쌓아보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혹시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하고 좋은 건데 제가 이건 나중에 딥다이브 때도 깊게 다뤄볼 내용이긴 하거든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그런 수평 면적이고요. 용적률은 건물의 모든 층 바닥 면적에 대한 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계산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적으로 여기서 개념만 잡고,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계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 공간이 얼마만큼의 최적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표로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직면체 블록으로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이다. 근데 공동주택의 한 유닛이 뭐 한 90제곱미터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뭐 가로 세로 9m, 10m, 그다음 높이 한 3.6m짜리 빨간 블록을 만들고, 공용 식당은 300제곱미터가 필요해라고 하면 한 두 개 층 높이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12m, 5m, 그리고 높이는 한 7.2m짜리 블록으로, 노란색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들을 가지고 쌓아보고 연결해보고 형태를 만들어 가면은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체 바닥 면적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용적률 300%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매스를 잡아갈지에 대해 감이 잡힐 테니까.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수평투영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내가 60%가 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 나가는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 스페이스 프로그램 기반의 논리적인 블록 쌓기가 설계의 시작이다.
결국 설계는 수치와 형태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면도를 만들 때 스케치업에서 사진 찍어서 CAD로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CAD를 작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을 해서 잘라가지고 도면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도면을 바탕으로 스케치업을 올리시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음, 평면도 작업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산정을 하고 조닝을 하고 매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닝과 매스를 바탕으로 단선 평면도를 그리는데 요걸 바탕으로 이후에 좀 케이스가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단선 평면도를 바탕으로 우선 스케치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벽을 올리면서 모델을 기반으로 도면을 돕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평면을 그러니까 캐드상에서 투라인으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먼저 캐드상에서 잡아놓고 그다음 스케치업을 올려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요거를 딱 어느 방식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평면을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스케치업상에서 공간감 보고 그다음 평면상에서 조금 더 평면적인 논리에 맞는 거를 보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인면도 단면도는 캐드를 내보내서 하는 거는 뭐 그게 당연히 편하긴 하지만 평면, 인면, 단면 결국 모두 다 캐드로 내보낸 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 정리, CTV 정리로 해서 깔끔하게 도면을 정리하는 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왜 이면적이야? 논리를 가져와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나 사례가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건 공무원이 하는 말이야.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수님께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저도 학부 때 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교수님들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시죠?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그런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반대로 내 생각, 내 철학 같은 그런 정성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교수님은 아마 후자실 것 같아요. 즉 사용자 중심의 그런 사고와 컨셉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나 사례에 제시된 그런 평면이나 면적은 출발점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가진 컨셉이나 아니면 사용자 설정에 맞게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사례 방면적이 3 곱하기 4인데 근데 층고가 3.5m인데 예를 들어서 내 컨셉이 고양이랑 사는 1인 가구야 라고 한다면 고양이를 위해서 입구는 좁게 그리고 수직적 동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층고를 더 높여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말은 안 되지만 논문에서 고양이는 정방형에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방을 정방형으로 설계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사용자 중심의 컨셉에 맞게 바꾸는 거죠. 교수님도 왜 이 면적이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지 숫자가 이렇습니다 라기보다는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방식 그리고 동선 경험에서 나온 그 질문자님의 본인의 논리를 원하시길 그렇게 답하시길 원하셨던 건 아닐까요? 주변 모델링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라이노 그래스하퍼 같은 거로 빠르게 만들 수는 있긴 한데 렌더로도 좋아진 요즘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포토샵 후보 정도 적절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학부생 시절에 주변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나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사에 와서 그게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루비, 뭐 그래스하퍼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에 만들면 훅 올라가 버리죠. 근데 렌더는 기본이 일단 모델링이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주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변 대지는 반경 한 500m 정도로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패드에서 선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치 지형들을 일단 보통적으로 다운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도로와 일자가 되게 찌글찌글한데 그걸 일자로 쫙쫙 펴서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선을 깔끔하게 피고 건물도 렉탱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되게 네모 반듯하게 다시 그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이후부터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부터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V월드나 SMM을 통해서 그 도로에 대한 고도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차로가 평지다. 그리고 교차로와 교차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경사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도로를 먼저 만들고 예를 들어 도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요 사이에 있는 블럭들이 잡힐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인도는 연석 때문에 한 150mm 정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는 한 200mm 정도 오프셋을 해줘가지고 연석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캐드에서부터 먼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좋고요. 그다음 도로, 뭐 중앙선, 정지선, 뭐 이런 화살표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더욱 모델링에서 렌더링 넘어갈 때 훨씬 실사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변에 보이는 건물이나 산 같은 게 있으면 요거만 따로 모델링에 추가해서 렌더할 때 보일 수 있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렌더와 후보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포토샵을 거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색깔을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자. 결국 그래야지 더 실사한 느낌을 주고 도면 차이에서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요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어, 프로그램 영상인 기필코에서 한 번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 요거에 대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AD 도면에서 선 정리하는 법, 레이어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PDF로 뽑으면 깔끔한데 꼭 출력하면 뭉개지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보통 도면이 뭉개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CAD 레이어와 CTV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인데 요거는 잘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마 PDF와 JPG의 차이입니다. 화면상 PDF가 깔끔해 보이더라도 PDF로 출력을 하면 좀 뭉개지는데 이걸 JPG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시면 그 PDF보다는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 보통 포토샵 후처리 문제거든요. 정말 깔끔한 도면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다 후처리가 된 것들이에요. CAD에서 뭐 외벽선, 내벽선, 창호선, 해치 이런 것들을 다 EPS로 레이어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불러내서 요거에서 투명도와 색깔을 조절을 하면서 포토샵상에서 후처리를 하거든요. 그만큼 퀄리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 강의인 기필코 편에서 한번 더 딥하게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캐드를 잘 못 쓰는데 빠르게 도면 작업할 수 있는 캐드 강의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캐드를 강의를 구매해서 배우지는 않았었고요. 1학년 때 학교 수업에서 배우잖아요. 그냥 그걸 바탕으로 계속 응용하는 식으로 익혀나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뭔가 추천해 드릴 만한 강의는 없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캐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렉터스나 페이서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축키나 기본 조작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는 것보다는 직접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 CAD로 쳐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입시할 때도 문제풀이 없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늘지는 않고 문제풀이가 중요하잖아요. CAD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내가 지난 설계 때 했었던 그런 도면들을 다시 CAD로 쳐보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복습해보는 것 이런 것이 아마 CAD를 늘리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처음엔 느리더라도 분명 반복을 하시다 보면 속도도 늘어나고 실수도 줄여질 거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초반에 대충 하고 후반에 다듬을 하는 조언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마감을 결국에는 못하고 늘 우당탕탕 끝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의 고민 진짜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리셋 증후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국 완벽주의와 일정 관리의 그런 충돌 사이에서 오는 이런 문제가 이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논리나 디테일에 집착은 하면서도 결국에는 마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논리와 디테일에 진심이시고 그리고 고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계라는 수순이 있잖아요. 그 수순을 온전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순, 그 과정을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아주 간단해요. 이번 설계는 딱 두 가지만 한번 지켜보시겠어요? 첫 번째, 리셋하지 않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설계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면 진짜 끝이 없잖아요. 아시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근데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쉬워도 일단 다음 매스로 넘어가고 그다음 모델링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도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뒤에 가서 나중에 논리를 정리해도 되짚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졸전 때 설계 대본을 작성을 하면서 이전에 썼던 알트, 크리틱, 메모, 사례 조사를 다시 한번 쭉 봐요.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정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논리 완벽하게 짜고 시작한 거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천재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본인의 강점은 이미 뚜렷하고 아시니까 걱정보다는 신뢰를 본인에 대한 그런 신뢰와 설계라는 수준에 대한 신뢰를 꼭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설계는 반복 학습이에요. 한 번에 온전한 마감을 해내시고 나면 다음부터는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설계 그리고 다음 설계 계속해서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가 건축학과인데 연락도 잘 안 되고 밤샘도 많은 것 같고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라는 귀여운 질문이 올라왔네요. 일단 이렇게 진심 담긴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학부실 때 똑같이 연애를 해봤고요.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에 대한 조언은 제가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의 감정과 관계는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건축학과를 다녔고 지금도 건축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환경 자체에 대해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건축학과는 진짜 수면 부족, 밤샘, 작업실 생활 이런 게 진짜 막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빡세요. 문제를 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고치고 다듬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왜냐면 자기 만족할 때까지 하니까 완벽주의에 대한 그런 어 창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매주 마감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정적인 학생일수록 학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결론적으로 연인에게 소홀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관심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학과의 건축 설계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연애는 설계랑 다르잖아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본인과 상대를 위한 건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열정과 그다음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멋진 연애 물론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1학년 때 알았더라면, 저학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건축학과의 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건축학과의 성장은 저는 학기 중에 아니라 방학 중에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성장된 본인의 능력을 쓰기에 급급하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겠지만 저는 방학 기간에 프로그램 공부와 인턴을 했습니다. 어, 학기 중에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그런 모델링 렌더 프로그램들을 방학에 강의를 구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뭐 독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아뜰리에가 맞는지 아니면 대형 사무소가 맞는지 각각의 인턴도 해보면서 본인의 성향도 알아가 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해외여행 가면서 건축 답사도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학기 중에 부족했던 설과 결과물에 대해서 도면도 더욱 치고 렌더도 다시 해보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미리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무지 설계가 안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날 앉아만 있어야 하나요? 어, 아무래도 설계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또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속상하죠.
근데 아무리 앉아서 노력하고 머리를 싸매고 시간을 최대한 들인다고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교수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그러신 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본인이 어떤 고민을 했고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과정을 교수님과 함께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좋고요. 설계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조사를 해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하면서 저는 보통 안 되는 날에는 사례조사 이렇게 해봤습니다 교수님이라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설계가 진짜 안 되면 저는 좀 나가서 밤 산책하면서 좀 걷는 편입니다. 좀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하면서 떠오르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마냥 안 되는 날이 있다면 요런 방법들을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1학년 때 어떻게 설계를 하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잘하는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아니면 정말 지금 1학년이 열정이 많은 1학년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1학년 때 꼭 들었으면 좋았을 이야기 중 하나인데 바로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깊은 생각을 위한 연습 요 두 가지가 1학년들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요 두 가지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설계를 잘하려면 도면을 잘 그려야 하고 모델링을 화려하게 해야 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스케치업, 라이노, 일러스트, 인디자인 같은 거 툴이 확실히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가진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할 수가 있고 혹시나 툴을 모르게 되면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걸 내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서 차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툴을 잘 다룸으로써 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건데 이 설계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이 공간을 설계를 하면서 내 생각의 시작점은 뭐였을까? 왜 이렇게 풀었고 내가 여기 담고 싶었던 철학과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설계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분명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좋은 건축물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왜 좋은 건축물인가? 그리고 좋은 건축과 관련된 그런 책들, 그리고 글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건축에 대한 관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설계할 때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결과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다시 요약하자면 두 가지 기술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좋은 생각을 위한 감수성 그리고 질문을 키워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잘 키워나가시면 여러분들 분명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이렇게 15개의 질문을 모두 답변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질문자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못다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영상 그리고 Q&A 게시판 이용하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동안 교내 설계 살아남기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에는 취업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툴에 관한 영상들을 좀 집중해서 올려볼 예정이고 2학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부터 딥다이브 시리즈를 통해서 설계에 대한 유익한 영상들로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건축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